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배우는 수박겉핥기입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삼는다. 토사구팽이라는 이 유명한 말은 한신, 팽월 등 한나라 창업공신들의 비극적 최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토사구팽이 한순간의 배신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 진행된 치밀한 구조적 소멸의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사마천사기의 가장 무서운 데이터 보고서 중 하나인 고조공신후자연표를 통해 한나라 창업 엘리트 143개 가문이 어떻게 100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는지 그 법의 그물을 정량적으로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토사구팽이라는 통속적 인식이 과연 잔인한 정치적 숙청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소멸이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규명해보겠습니다. 제1장 파멸의 분류입니다. 143명 개국공신들의 운명을 숫자로 정량화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후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한신, 팽월 같은 제후왕들의 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토와 독자적인 군사력을 지닌 경쟁 권력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방에게 이들은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적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표에 기록된 143명의 열후입니다. 이들은 왕에 비해 훨씬 작은 봉토를 받았으며 본질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왕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 궤적을 그립니다. 1세대, 즉 고조와 여후 시대의 운명 분석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143명의 열후 중 무려 76.9%인 약 110명이 천수를 누리거나 임기를 완수했습니다. 정치적 숙청은 10.5%인 약 15명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여후 사후 여씨의 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연좌였습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의 전사 7.0%나 기타 범법 5.6%는 소수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1세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토사구팽은 적어도 후 집단에게는 보편적으로 적용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방과 여후는 왕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 후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즉 1세대 공신 후 집단은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 중앙 권력의 동맹이자 수혜자였습니다. 이들 가문의 진정한 시련은 1세대가 아닌 그 후손들의 시대에 시작됩니다. 공신 가문을 통제하는 방식은 100년에 걸쳐 진화합니다. 고조와 여후 시대에는 정치적 숙청이나 반란 연좌가 핵심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성격이 강했죠. 문제, 경제시대로 넘어가면 과도기를 맞습니다. 이 시대의 결정적 분기점은 5초 7국의 난입니다. 이 반란을 기점으로 과거의 공만으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의 적극적인 충성이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제시대에 이르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치적 반란이라는 항목은 데이터에서 거의 사라지고 사소한 법률 위반이 이들을 제거하는 압도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는 초기에는 정치적 숙청이, 후기에는 법률적 통제가 공신 집단 소멸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저희의 가설을 완벽하게 검증합니다. 이 표는 자기 상실 사유의 시대별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조 여후 시대의 정치 반란 연좌가 높았던 반면 문제경제 시대에는 5초 7국의 난 연좌가 높습니다. 그리고 무제시대에는 법률 위반, 특히 죽음 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정치 반란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것은 권력의 성격 자체가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고조시대의 권력은 인격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숙청은 명백한 위협이나 정적을 대상으로 에드하크, 즉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제시대의 권력은 제도적이고 관료적이었습니다. 무제는 죽음률 같은 사소한 규정을 무기화했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황제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이고 가혹하게 적용되어 합법적 숙청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 태초 연간의 결과입니다. 143개 가문 중 단 5개 가문만이 자기를 유지했습니다. 소멸률 96.5%. 이것은 100년에 걸쳐 진행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적 소멸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제2장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3.5%의 생존을 결정했는가? 그 변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한신, 팽월과 소아, 조참은 사실 사과와 오렌지의 비교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한신과 팽월은 왕, 즉 제국의 경쟁자였고 소아와 조참은 후, 즉 관료제에 편입된 신하였습니다. 고조시대 숙청은 왕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생존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왕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 집단 내부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공의 성격을 군사적 공과 행정병참적 공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군사적 공은 번쾌나 주발처럼 직접 전투에 참여한 개인적이고 파괴적인 공입니다. 반면 행정적 공은 소아, 조참처럼 후방 지원, 법률 제정, 국가 시스템 설계를 담당한 제도적이고 건설적인 공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1세대 생존율은 두 집단 모두 높았지만 평균 가문 지속 기간과 무제시대 생존율은 행정병참적 공을 세운 가문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군공 가문은 무제시대의 생존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 유의미한 차이는 공의 제도와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소아와 조참 같은 행정가들은 한 제국의 법률과 행정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제도 속에 깊이 뿌리내린 관료 엘리트의 지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번쾌와 같은 군공 가문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명예와 봉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법률 통치 패러다임의 외부자였습니다. 따라서 무제가 법을 무기로 휘둘렀을 때 행정가 집단은 법의 설계자이자 내부자로서 방어수단이 있었지만 군공가 집단은 법의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유방과의 사적 친밀도입니다. 공신들을 유방의 고향 인맥인 폐연의 창업 동지와 항쟁 과정에서 합류한 외부 영입 전문 경영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데이터는 복합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첫째, 사적 친밀도, 즉 폐연 인맥은 1세대 생존에 강력한 단기적 보호막으로 작용했습니다. 유방은 고향 친구들을 보호했습니다. 둘째, 이 보호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유방과 개인적 관계가 없었던 100년 뒤의 황제, 무제에게 폐연 인맥이라는 이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셋째, 외부 인재 중에서도 장량, 진평 같은 행정가들은 제도적 공 덕분에 장기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앞선 분석과 일치합니다. 장기적 생존의 최종 변수를 정리하면 공의 성격, 즉 제도에 기여했는지가 출신, 즉 사적 친밀도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이는 한 제국이 인치에서 법치로, 즉 사람에 의한 통치에서 제도를 통한 통치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3장 공운의 가치 하락입니다. 고조 공신후자연표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니라 사마천의 구조적인 고발장입니다. 사마천의 비판은 표의 서술 구조, 즉 극적인 병치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각 가문 항목의 시작 부분에 5.5 전투에서 적장 5의 목을 베었다, 5개의 성을 함락시켰다와 같은 눈부신 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항목의 끝에 제사에 쓸 술의 품질이 나빠 자기를 박탈당했다, 규정된 호구수가 미달하여 자기를 박탈당했다와 같은 너무나 사소한 죄를 기록합니다. 사마천은 이 거대한 공과 사소한 죄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 인과적 설명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데이터를 나란히 병치할 뿐입니다. 이 구조적 아이러니가 바로 사마천의 가장 신랄한 비판입니다. 독자는 자신의 눈으로 한 가문이 영광스러운 시작과 비참하고 사소한 끝을 동시에 목도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대비는 독자에게 강제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이 죄는 그 공을 모두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 이는 공의 가치가 100년 만에 어떻게 평가절하되었는지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공운 가치 하락의 절정이 바로 기원전 112년의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여루들이 매년 8월 종묘 제사에 사용하도록 황제에게 바치던 황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도 품질이나 분량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던 이른바 잠자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당시 무제는 남월 정벌을 위한 군사령을 내렸으나 많은 여루들이 이에 소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에 경노한 무제는 이 잠자고 있던 법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사소한 법률 죽음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 이유는 황제 무제의 전쟁 동원에 대한 정치적 비협조였습니다. 무제는 이들을 반역으로 숙청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법률이라는 관료제적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구시대의 특권층을 일거에 제거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합법적 숙청이었습니다. 죽음의 품질이나 분량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 하루아침에 106명의 여루가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 문제는 고조가 한 신을 제거한 것과 본질이 같은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폭력이 아닌 관료제와 법률이었을 뿐입니다. 표에서 무제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 기록들은 공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황제의 의지가 법의 이름으로 관철되는 절대주의적 관료제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서와 같습니다. 제4장 결론입니다. 이 데이터 보고서에 담긴 사마천의 역사적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표의 서문에서 이 거대한 데이터 분석의 결론을 스스로 제시합니다. 공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본 보고서의 정량적 분석이 이 통찰을 입증합니다. 100년 후 96.5%의 가문이 소멸한 냉정한 데이터가 지키기는 더욱 어려움을 증명합니다. 사마천은 이들이 몰락한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공이라는 화폐가 통용될 것이라 믿었지만 시대는 이미 황제의 절대적 의지가 반영된 현재의 법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이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신들을 향한 냉정한 경고장입니다.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본 유일한 생존 모델은 장량이었습니다. 한 초삼걸 중 하나였던 그는 천하가 통일되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 은둔했습니다. 그는 공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표에 기록된 대다수의 몰락은 장량처럼 물러날 때를 아는 것에 실패한 이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둘째는 황제 권력을 향한 비정한 고발 목록입니다. 사마천 자신도 황제 무제의 법에 의해 궁형을 당한 합법적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표를 통해 황제 권력이 어떻게 공신 집단을 이용하고 견제하며 최종적으로는 합법적으로 해체해 나갔는지 고발합니다. 그는 주관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143개 가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과 죄의 병치라는 구조적 서술을 통해 황제 권력의 비정함을 그 어떤 열전보다도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고조 공신후자 연표는 토사구팽이 단 한 번의 배신고조 시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소멸무제 시대로 완성되는 100년짜리 프로세스임을 보여줍니다. 권력은 그 기반이 된 공을 끊임없이 제도 안으로 흡수하고 통제하며 종국에는 그 공의 이름으로 세워진 특권 자체를 소멸시킵니다. 고조 여후 시대의 일회성 배신에서 시작하여 문제경제시대의 견제와 통제를 거쳐 무제시대의 구조적 소멸로 완성된 것입니다. 고조 공신후자 연표는 이 거대한 권력의 순환을 담은 사마천의 가장 무서운 실록입니다. 오늘 수박 겉닦기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